예, 여러분. 반가. 예, 빠박쌤이에요. 자, 이번에 물화생태설 주제는 플랑크톤입니다. 어느 날 문득 물고기가 그 플랑크톤을 이제 얼마나 많이 먹나 뭐 그런 의문이 든 거예요. 그래서 플랑크톤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. 자, 그 조사한 결과를 썰을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개요. 자, 요 그림은 그 손금을 이렇게 막 손으로 그 금을 던져가지고 그래서 한번 던져서 거기서 딸려온 내용물의 일부예요. 플랑크톤이 되게 많이 있죠. 자, 플랑크톤이란 그 물에 떠다니는데 스스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생물을 플랑크톤이라고 해요. 자, 그래서 플랑크톤을 우선 서식지별로 분류를 해볼게요. 먼저 해양 플랑크톤, 바다에 사는 거죠. 근데 이것도 좀 엄격한 분류가 필요한데 이제 그 물고기처럼 막 조류를 거슬러서 헤엄칠 수 있는 거는 네크톤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그 해저에 사는 거는 벤토스 이렇게 부르고요. 그 다음에 그 물 위에 둥둥 떠가지고 뭐 자신의 힘은 뭐 못 미치더라도 뭐 조류나 바람 위에서 떠다닐 수 있는 거를 유스턴이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유스턴도 엄밀히 말하면 플랑크톤에 해당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플랑크톤 스스로 움직일 수 없죠. 자, 이런 것들이 이제 해양 플랑크톤이 되겠고, 그다음 이제 그 담수 플랑크톤,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아니고 그 민물에 사는 거. 그래서 대체로 해양 플랑크톤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 민물이면은 염분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환경에 좀 적응한 것이 담수 플랑크톤이 되겠고, 그 다음에 그 해양 플랑크톤과 담수 플랑크톤의 그 중간 그 기수 플랑크톤이라고 해서 그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그 하구 그런 데를 기수라고 불러요. 그래서 기수는 뭐 강수량, 조석 뭐 그런 거에 의해서 그 유량이 변하고 그러면 염도도 변하고 그런 것에 이제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시때때로 플랑크톤 군집이 크게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요. 자, 다음 극지 플랑크톤. 여기는 춥죠. 그러니까 저온에 적응을 해야 되고, 그리고 극지로 가면은 그 백야,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낮이거나 아니면은 극야, 하루 종일 밤이거나 그런 식으로 그 광주기의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, 그래서 이제 조건이 맞으면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블룸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. 자, 다음 심해 플랑크톤. 자, 해저로 내려감에 따라 그 혼합층, 수온약층, 심해층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, 이 수온약층을 그 경계로 해가지고 위에는 따뜻한 물, 아래는 차가운 물이 있기 때문에 되게 그 구조가 그 안정돼요. 그래서 그 수온약층이 그 교류를 좀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. 그러면 심해층에 있는 생물들은 다 뭐 죽나? 뭐 그런 건 차단하지만 그 해양 눈이라고 해서 그 유기물이 이제 그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떨어지고, 아무튼 뭐 격리가 돼 있으니까 이제 해저에다가 탄소를 격리하고 뭐, 근데 요즘
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저에 깔려 있는 탄소가 올라온다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죠.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은 그 빨간색이 그 표면에서 바닷물이 흐르는 거고,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이제 그 가라앉아가지고 심해를 흐르는 거죠. 이런 거를 열염 순환, 그러니까 열하고 그 염분에 의한 순환, 이런 마치 이제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런 게 일어나고 있어요. 근데 지구 온난화가 이러한 거대한 벨트의 흐름을 조금 교란한다라는 우려 섞인 얘기들이 있죠. 자, 서식지별로 그 플랑크톤 알아보고 있는데, 여기까지는 수계, 그러니까 물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, 뭐 그렇다고 다음 건 물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, 먼저 대기 플랑크톤, 그러니까 뭐 바다 같은 곳에 이제 뭐 센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대기로 이렇게 날라 들어갈 수 있죠.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확산이 되고, 그래서 그 생태계가 다 연결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. 자, 마지막으로 토양 플랑크톤. 흙에도 미세한 수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뭐 일시적으로 살아가기도 하고, 그래서 그런 극한 상황에 적응된 것들인데, 뭐 얘는 뭐 로티퍼라고 하고, 얘는 가스트로리크 뭐 이렇게 불러요. 뭐 그리고 그 물곰이라고 되게 극한 환경에 적응해 있는 생물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. 물곰 들어보셨죠? 자, 서식지별로 플랑크톤 알아봤고요. 자, 다음은 이제 그 분류로, 그러니까 먼저 동물계에 속하는 거. 예를 들어 이런 요강류, 그다음에 이런 물벼룩, 그 다프니아라고 부르는 열량 다프니아 다프니아라고 부르는 이 물벼룩이 유명하죠. 보면 여기 지금 알도 몸 안에 있어요. 자, 다음 그 원생 생물성 플랑크톤. 예,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규조류,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충, 뭐 이런 거, 그 다음에 이제 균류성 플랑크톤, 마이코 플랑크톤, 예, 얘네들은 마이코 루프라고 해가지고 그 먹을 수 없는 거대한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어요. 그거를 그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을 수 있게 이 균류가 잘게 쪼개져요. 그걸 이제 키트리드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는데, 예, 이런 걸 이제 마이코 루프라고 불러요. 자, 그다음에 원핵 생물성 플랑크톤, 뭐 세균, 그러니까 박테리아 또는 뭐 고세균, 뭐 아르케아, 뭐 그런 애들이 되겠고, 그 세균의 경우에는 이제 박테리오 플랑크톤 그렇게 부르고, 자, 그래서 사제는 그 사이아노 박테리아, 그 남세균의 사전이 되겠어요. 자, 다음은 바이러스성 플랑크톤, 바이로 플랑크톤이라고 부르죠. 그래서 얘네는 그 바이럴 션트라고 하는 어떤 경로를 거쳐가지고 그 DOM, 디졸브드 오거닉 매러, 그 다음에 뭐 POM, particulate 오거닉 매러, 약자예요.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양 수준이 높은 환경을 만들어주죠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을 수도 있고, 뭐 이런 식으로 그 역할을 합니다. 이거를 바이럴 션트라고 불러요. 자, 이렇게 그 분류별로 그 플랑크톤 해봤고, 다음은 크기별로 해보겠습니다. 먼저 메가 플랑크톤, 뭐 예를 들어 해파리. 해파리가 플랑크톤이야? 사실 조금 애매하죠.
뭐 스스로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좀 되게 약한 편이에요. 그리고 해파리 말고 이렇게 무슨 튜브처럼 이렇게 거대한 이렇게 그 플랑크톤이 있죠. 요 살프 통 모양이고 그 제트 추진, 그러니까 물을 그렇게 추진해가지고 움직이는 메가 플랑크톤의 일종입니다. 자, 다음으로는 매크로 플랑크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암포피다, 크테노포라, 뭐 우리말로는 뭐 빛해파리 그렇게 불러요. 자, 그 다음은 메소 플랑크톤. 뭐 예를 들어 그 오스트라코드, 우리말로는 뭐 씨앗새우 그렇게 부르는 애들이고요. 자, 다음은 마이크로 플랑크톤. 그래서 얘는 이제 녹틸루카. 얘는 생물 발광을 하는 것으로, 빛을 내는 것으로 좀 유명해요. 그리고 이제 종 모양으로 생긴 그 틴티니드. 자, 이런 게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나노 플랑크톤. 이건 뭐 그 앞서 나왔던 규조류. 그리고 크리소피타 뭐 이런 게 있고요. 자, 다음 피코플랑크톤. 앞서 보여줬던 그 사이아노박테리아 남세균이 해당되고요. 자,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fem토플랑크톤, 바로 바이러스죠. 지금 요 그림은 그 바이러스 중에서도 빠지. 이게 철자가 이렇죠. 이게 생긴 게 마치 그 소형 달 착륙선처럼 생겼죠. 아주 신기한 모양이에요. 자, 이렇게 크기별로 플랑크톤 한번 알아봤고요. 자, 다음은 이제 영양 방식으로 한번 알아볼게요.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이에요. 자, 식물성 플랑크톤. 그러니까 또 나왔네. 이 사이아노박테리아 그 강합성을 해가지고 스스로 그 사는 거죠. 그래서 그리스어로 파이톤, 요게 식물이란 뜻이거든요. 거기서 나와서 파이토 플랑크톤. 자, 그 다음에 동물성 플랑크톤. 자, 얘네들은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죠. 그래서 이 투명한 그 청어 요생, 그래서 그 노른자 주머니도 보이고 그 장이 긴 것도 보이고, 그 다음에 얘는 그 코페포드, 앞서 나왔던 그 요강류예요. 그래서 여기 뭐 동물성 플랑크톤, 주 플랑크톤이라고 하는데 동물은 아니야. 그리스어로 준, 이걸 동물이라고 그래요. 거기서 이제 주 플랑크톤, 동물성 플랑크톤 그렇게 부르고. 자, 그다음 이제 영양 방식이 스스로 자급도 하고 다른 것도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 혼합성 플랑크톤, 믹소 플랑크톤. 예를 들어 이런 코콜리토포어, 아주 기하학적으로 신기하게 생겼죠. 그 다음에 카레니아 브레비스 뭐 이런 거, 이거는 그 척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생물이에요. 자, 다음은 이제 분해성 플랑크톤.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뭐 그 바이럴 션트라는 그 통로, 그 다음에 균류의 마이코루프라는 통로는 이미 얘기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생물 루프라는 뭐 통로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그 분해를 해가지고 뭐 해저에 탄소를 뭐 보관하거나 아니면 뭐 대기로 방출하거나 뭐. 자, 이렇게 영양 방식으로 보통 대중적으로 제일 잘 알려진 플랑크톤 분류고요.
자, 다음은 생활사별로 플랑크톤을 분류해 보면은 먼저 홀로 플랑크톤. 얘네들은 평생 동안 플랑크톤이에요. 그래서 사는 지역은 그 먼바다, 원양대, 그런 데 살고요.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토모테리스, 얘도 생물 발광, 빛을 내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포레미니페라, 뭐 유공층, 뭐 이런 거, 얘네들이 홀로 플랑크톤의 예고요. 자, 다음 메로 플랑크톤. 얘네들은 평생 동안은 아니고,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플랑크톤이 되어 있는, 나중에는 더 큰 생물이 돼요.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는 넥톤이나 아니면 그 해저에 사는 벤토스나 뭐 그런 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양한 그 해저에 사는 생물들.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가시 바다가재라는 것의 그 유생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플랑크톤이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닌 거, 요런 게 메로플랑크톤. 그 다음에 어란, 그러니까 물고기 알, 그 어류 유생들.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투명한 그 청어의 유생. 그리고 이거는 연어의 유생이에요. 그래서 그 노른자 주머니를 갖고 있죠. 이건 이제 흡수하고, 그래서 자라가지고 이제 그럼 이제 플랑크톤에서 벗어나서 어린 어류가 되죠. 자, 그 다음에 우발적 플랑크톤이라는 것도 있어요. 뭐 타이코 플랑크톤. 그래서 이렇게 그 조류나 바람이에서 우발적으로 플랑크톤이 되는 걸 말하고, 그 다음에 의사 플랑크톤, 수도 플랑크톤. 그러니까 혼자서는 떠있지 못하고 뭐 나무라든가 뭐 껍데기라든가 이런 거에 붙어가지고, 예를 들어서 그 퍼시베스, 거위 따개비라고 해요. 자, 그 다음에 요 젤리엘라, 이끼동물의 예고요. 옛날에 우리 이끼벌레라고 해가지고 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. 응? 의사 플랑크톤. 자, 이렇게 요모조모 여러 가지 기준으로 플랑크톤 분류를 해봤어요. 자, 다음은 생태. 그래서 먹이 사슬인데,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동물성 플랑크톤이 먹고,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애들이 이렇게 먹는다. 이게 이제 전통적인 패러다임이었는데, 요새는 그 믹소 플랑크톤, 그러니까 혼합성 플랑크톤이 있어가지고 얘네가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기도 하고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기도 하고 먹히기도 하고 위에 거하고 먹기도 하고 먹히기도 하고 이렇게 복잡해진 그 믹솔 플랑크톤 패러다임이 요즘은 그 유행입니다. 자, 그리고 탄소순환.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동물성 플랑크톤한테 먹히고 막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통 유기물은 바닷물보다 밀도가 높아요. 그래서 이제 가라앉죠. 그런 걸 이제 생물학적 펌프라고 하는데, 그런 걸 통해서 탄소 순환이 일어납니다. 플랑크톤이 그거에 기여하는 거죠. 뭐 그런 예로는 거대 방해석 벨트, 그레이트 켈사이트 벨트라는 게 있는데, 뭐 예를 들어 아까 좀 기하학적으로 모양이 요상한 코콜리토포 같은 거, 그러면 걔가 이제 방해석을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. 그 코콜리스 탄산칼슘 일종인데, 그래서 얘네가 그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이렇게 큰 벨트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그 물질 순환의 한 예죠. 자, 그리고 플랑크톤이 산소 순환에도 기여하죠. 그래서 그 지상에서 이렇게 산소를 그 광합성 과정에 이제 부산물로 방출을 하죠. 물론 호흡하기도 하고. 그리고 해양에서도 플랑크톤에 의해서 이제 광합성 그리고 그 호흡하기도 하고 이렇게 산소 순환도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흡수 효율을 보면은
앞서도 말했지만 바다 제일 위에 층이 혼합층, 그 다음에 수온약층, 그 아래가 심해층이라고 했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먹이 섭취하는 속도가 낮으면 영양분을 흡수하는 효율이 높고, 그래서 이제 응가를 해요. 그러면 이제 그 유기 함량이 큰 배설 펠릿을 뭐 배출을 해요. 그런 게 이제 흡수율에 영향을 주고, 그리고 호흡 속도도 이제 흡수율에 영향을 주고, 대체로 그런 얘기고요. 다음, 어류와 플랑크톤의 관계. 이게 이 주제를 정하게 된 문득 이런 종류의 질문이 떠올랐다고 했잖아요. 그런 내용인데, 그 동물성 플랑크톤이 수평 방향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기 힘들어요. 뭐 조류나 바람에 의해서. 그런데 수직 방향으로 하루를 주기로 해서 움직여요. 대단하죠. 일개 플랑크톤이 말이야. 그래서 어류가 하루에 먹는 플랑크톤의 비중이 전체 먹이의 약 60%에 해당돼요. 정말 그 플랑크톤 되게 작죠.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어류의 그 먹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고래. 고래는 어류가 아니죠. 포유류죠. 이 고래도 이제 플랑크톤을 직접 먹는다기보다는 뭐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는 예를 들어 크릴 새우 같은 거, 그런 걸 이제 고래가 조식으로 먹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플랑크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, 또 고래는 똥도 어마어마하게 싸요. 그러니까 고래의 이제 배설물이 이제 플랑크톤 할 때는 일종의 그 트로피가 되는 거죠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그래서 고래와 플랑크톤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인간과 플랑크톤의 관계. 뭐 바다 밑 그 보기 좋죠. 뭐 그런데 그런 거보다 좀 실용적인 이유, 대기 중 산소의 거의 70%를 플랑크톤이 그 만들어줘요. 뭐 그 아마존의 밀림이 뭐 지구의 허파다. 그런데 사실은 플랑크톤이 지구의 허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아주 플랑크톤 중요하죠. 그리고 이제 플랑크톤이 이제 때때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때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그 적조 현상, 그거는 이제 바닷물이고, 그 민물에서는 이제 녹조 현상, 그런 부정적인 거, 또는 뭐 콜레라의 그 중간 숙주가 된다던가 이런 부정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 인간과 플랑크톤의 관계 그 조심해야겠죠. 그래서 유엔에서는 플랑크톤 선언문이라는 것을 채택하기도 했어요. 그 유엔의 그 글로벌 컴팩트라고 해서 여기서는 그 플랑크톤을 보호하고, 그리고 플랑크톤의 잠재력을, 그 포텐셜을 그 활용하자, 뭐 그런 취지의 이제 역할을 하고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하자. 그러니까 자연의 일부인 플랑크톤을 보호하자.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빠박성의 물화생기 썰. 이번에는 플랑크톤에 대해서 요모조모 알아봤어요. 자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롱빠롱.